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대 김관옥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데요.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선거운동 초반에 이 이슈로 떠올라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앞당겨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기준인지는 저희가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에서는 신속하게 집행을 하자,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 지원금 규모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여전히 또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 이게 정쟁의 또 선거운동의 하나의 그 이슈로 이렇게 떠오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정치하고, 즉 선거하고 연결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자체의 목적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긴급 재난 지원.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계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빨리 신속하게 사실은 지원을 하지 않으면 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분들 말고도 우리 보통 그 이제 위에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기금은, 이 지원금은 위로의 성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하위 70%, 그러니까 상당한 인원이 사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건보료 24만 원가량, 네. 뭐 그렇게 해서 이하를 내는 분들은 다 이제 적용을 한다. 그래서 100만 원,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재난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그 목적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가장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이것이 논란을 안 일으키려면 정부가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고 빨리 어떤 그런 아웃라인을 그었어야 했다는 거지요.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 내가 그 기준에 제외되느냐, 안 제외되느냐 거예요.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도 보건복지부 사이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 다운이 됐어요. 바로 왜? 예. 다 관심이 있잖아요. 내가 과연 기준이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근데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곧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된 내용 확실하게 그러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줬을까요? 여전히 사실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건보료 얘기를 했지만 네. 실제로 건보료에서 이 지급 이 기준이 뭐냐면 작년이나 혹은 재작년 지역 가입자인 경우는 재작년의 기준이다라는 것, 또 이 직장 가입자인 경우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3월까지다 이러는데, 물론 일문일답에서 기자가 물었을 때는 그 소득 증빙 자료, 최근에 네. 만약에 소득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실제로 제외되는 부분을 고위 재산가들은 나중에 얘기하겠다. 근데 고위 재산가도 아직은 기준이 확실치 않아요.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 계속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아웃라인만 계속 이야기하면서 줄 수 있다고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 계속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 폭탄 돌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이건 정치적 의도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예. 야당에서 지금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니까 속도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국회에서 또 다음 달에 추경안이 통과가 또 문안이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돼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상 추경안이 통과돼도 한 5월 달 선거 치른 다음에 돼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분들은 임계점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 가게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거의 판매가 안 되고, 이제 거기에 고용됐던 분들도 해고가 돼가지고 일자리 잃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제공이 안 되면 사실상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은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신속하게 빨리 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이것을 끝내야만 하는 것이지, 여기서 형평성 논란은 어떻게 해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준다. 그럼 가장 쉽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그 정도 여력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라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못 받는 분들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논란을 갖고서
자꾸 이 논란이 중심이 돼버리면 예. 지금의 상황에서 받아야 되는 분들이 사실상 못 받는 그 피해를 또 다 받게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취지가 뭔지 거기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오해 여지가 있는 게 야당이 마치 발목을 잡아서 추경안을 뭐 미루게 한다거나 혹은 지금 처리를 늦게 한다라고 또 오해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더 붙이면 네.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긴급 재정 명령권을 해라. 급하면. 네. 왜냐하면 그거는 여야가 동의 없이도 사실은 여야가 소집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선대위원장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면 만약에 이게 정말 급한 문제라면 아웃라인부터 확실하게 하고 불만이 간 사람들은 일단 의식하지 못, 그러니까 어찌됐든 불만을 가진 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까지도 어쨌든 처리는 추경으로 미루고 예. 생색은 정부가 내고 하는 그런 형식이니까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속내가 누가 알겠습니까? 공식선거운동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전국으로 인해서 유례 없는 소리 없는 유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선거운동 이틀째 표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민주당은요. 더불어민주당 함께 더불어라는 성을 쓰고 있는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제주에서 4.3 사건을 맞은 제주에서 선대위 회의를 개최했고요.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강원도를 방문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선거 행보, 이 행보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통상 경선할 때도 제주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전체를 돌고 마지막에 이제 수도권으로 모아지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이낙연 선대위원장 행보가 그런 동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 날 12일 날 수도권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붐업을 시켜가지고 12일, 그러니까 15일 날 선거니까 12일쯤에 이제 수도권 와가지고 모든 세력, 모든 힘을 결집시켜서 국민들에게 표를 구하는 그런 장면. 뭐 이런 것의 시작이 오늘 벌어졌다. 제주도에서. 네. 그리고 그것이 4.3 이제 추념식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의미가 이제 발생을 했던 것이죠. 네. 민주당에서요. 이번 선거에 그 쌍둥이 버스를 선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을 함께 의미하는 그 버스를 통해서 유세운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선관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무엇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4월 15일에 10단위와 1단위가 너무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붙이라는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정 그렇다면 저희가 뭐 이 선관위의 지도를 어겨가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중앙선관위가 과도하게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네, 윤호중 본부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지금 이 표 자체가 좀 더불어시민당을 의미한다. 네. 이걸 문제 삼은 거죠. 좀 더 뭐 구체적으로 그 버스와 관련된 어떤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차량이 아닌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는 정당의 기호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당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네. 이게 4월 15일이다. 그 다음에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4월 15일에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뜻으로 했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1과 5가 붙어야만 4월 15일이 아니냐라는 선관위의 지적에 대해서 지금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도 알고 또 정치인들도 알고 언론인들도 압니다. 저게 1과 5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한쪽은 지역구 순위로서의 1, 더불어민주당을 뜻하고 한쪽은 5, 그러니까 비례대표로서 더불어시민당이 갖고 있는 기호 5번인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을 누가 더 잘 빠져나가서 예.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느냐의 경쟁을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은 선관위에 다시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어차피 국민들도 알고 다 아는 것을 예. 그렇다면 큰 원칙만 잡아주고 이번에는 다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이 다 알고 있으므로 이 두 정당이 함께 합동 유서부터 안 된다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기존의
아주 애매한 그런 그 선거법 규정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를 국민들은 15일 동안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어떤 상황. 이 상황이 사실은 정당이 만든 것이긴 하지만 네. 선관위에서도 좀 더 원칙적인 부분에서 견제할 걸 더 뚜렷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게 선관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표현의 자유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네. 꼼수죠. 어떻게 봐도 이게 거리가 떨어뜨렸다고 이게 4월 15일로 그걸 읽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1번과 5번을 찍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선관위가 이런 상황이 됐으면 위성 정당이 사실 이것의 뿌리는 사실 위성 정당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뭐 우리가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도 점퍼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점퍼를 입지 못하는 이런 장면들, 바꿔서 입는 것들, 뭐 이런 것 등등이 사실은 이 각 당이, 그러니까 예컨대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었고 그것을 함께 사실은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꼼수들이 이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금 선관위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공약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더불어시민당에서 공약을 내놨는데 이게 또 문재인 정부 기조랑 좀 다르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뭐 자원봉사자가 공약을 취합해갖고 선관위에 내는데 실수로 그렇게 냈다. 아무리 공약이 공약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는 빌공짜를 쓴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비례정당이 이번에 굉장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 단면을 또 하나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급조된 정당들이잖아요. 위성 정당들, 예. 지금 비례 정당들. 사실은 공약이나 정책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제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 제안을 갖고서 사실 검증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표가 되느냐 마느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행정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행정의 삶에 그것이 기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정도의 어떤 역량이, 리서치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비례 정당들을 보면 그냥 몇 명이 그 명단만 작성이 된 것이지 그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스태프들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례 영역에서의 대표성을 가지려니까 공약은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급조된, 어떻게 보면 부실한 이 공약들을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예견된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한국당 공약도 뭐 크게 뭐 이렇게 다르지는 않죠. 뭐 여기는 뭐 네, 그렇습니다. 미래한국당 공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사실은 공약이라는 건 국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예. 그 약속이라는 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를 뽑아주면 내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나의 지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구현해 내겠다라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야말로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 틀거리거든요. 네. 그것이 없을 때는 이 정당을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선택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없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저는 이제 더불어 시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을 한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은 있을 수가 있어요, 언제나.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자원봉사자 탓을 한 것. 그 예. 자원봉사자가 그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을 네. 뭐 만드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자원봉사자가 전달 과정에서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해명한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그런 태도 자체가 차라리 이 내용은 너무 급조해서 만들었으므로 다시 다듬어서 내겠다. 사과한다. 이것이 훨씬 더 좋은 태도였고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급조된 정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그 더불어 시민당보다는 훨씬 빨리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미 좀 시기적으로 많이 준비를 또 해왔다면 공약이야말로 미래한국당이 존재하는 예. 이유로서 사실 보였어야 됐다. 네. 굉장히 좀 추상적이었던 건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미래통합당과 한국당의 선거운동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로 또 같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원유철 대표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죠. 4월 15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두 번째 칸을 선택해 주십시오. 지역구 투표에는 미래통합당을, 비례대표 투표에는 미래한국당을 각각 선택하셔서
뭐 각각 투표용지 두 번째 칸을 강조하는 내용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바꿔 입는, 뒤집어 그렇죠. 입는 내용도 역시 뭐 꼼수로 보입니다. 사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미래 한국당 기호를 1번, 즉 3번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20명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내교섭단체가 돼가지고 국고 보조금을 상당히 선거 보조금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 1명, 2명 더 가는 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지역구 2번 그리고 비례 2번 이걸 맞추려고 이번엔 두 번째 칸, 뭐 이런 네. 식의 조어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들이고 또 한 가지가 저렇게 이제 점퍼를 이렇게 바꿔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 원유철 대표 아닙니까? 예. 대표가 스스로가 미래한국당의 어떤 기호를 달지 못하는 이런 장면들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저렇게 대표성이 없나, 대표 스스로가 뭐 이런 의심을 갖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장면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선거 때는요, 뭐 이렇게 말 실수를 덜 하는 쪽에서 아무래도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정설처럼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말 실수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뭐 어느 후보 누구 꼽을 거 상관없이 그냥. 근데 특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의 또 상징적인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상당히 있을 텐데 N번방 발언에 대한 부분들, 뭐 호기심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고 비례대표 투표용지 48.1cm 워낙 길다 이것을 좀 또 키 작은 사람들을 또 비하하는 발언으로 했다가 이게 공격을 받으니까 또 사사건건 꼬투리 잡지 말아라. 또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들 해라라고 발끈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갑자기 어느 분이 떠오르냐면 반기문 총장이 떠오릅니다. 반기문 총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사실 이제 처음으로 정치인으로서 변신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출입 기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따라다니는 기자들이 생기고 그런데 한 며칠 후에 기자들 앞에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게 딱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유엔에 가서 활동한 그런 국가적인 업무나 그런 책임과 또는 그 위협에 대해서 묻지 않고 왜 나한테 계속 뭐 어떤 생수를 무엇을 들었느냐 라든지 이런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질문을 하고 그걸 언론에 양산하느냐라는 그런 그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대답을 드리면 지금까지 두 분 다 사실 공직을 했지만 그 공직이란 건 국민한테 다가서는 어떤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행위 그리고 유세를 하거나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검증하는 단계거든요. 예. 그러면 어떠한 발언을 하건 그 발언의 무게는 사실 뭐 총리나 유엔 사무총장이나 이런 자리에 있던 발언과는 굉장히 다르게 국민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 처음으로 당대표 선거와 지금 사실 국회의원 선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서 지금 그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사실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또는 자신이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를 달리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실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호기심으로 N번방 들어간 사람들은 좀 다르게 이렇게 판단해 줘야 된다. 이게 요지였거든요. 예. 자, 이거는 남자의 시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피해 여성의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전 이 부분은 황교안 대표의 아주 남자 중심적인 사고가 그대로 이 장면에서 나왔다. 그리고 피해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이 사실상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 장면. 이런 것을 이렇게 어떤 언론 탓이라든가 적당히 해라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엄중한 거고 네.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의 어떤 다른 반성을 하겠다는 식의 어떤 태도가 있어야지 지금 이대로의 어떤 장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당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얘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총선 국면인데 대권 도전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대구 수성갑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후보가 먼저 거론을 하니까 주호영 후보까지 나도 대선 주자 나설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들. 네네. 이것도 총선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역적 특수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이라는 점. 어느 지역이냐? 대구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정당은 사실 대구 지역의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구 지역이나 호남 지역은 유권자들이 정당 일체감이 굉장히 뚜렷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신이 사실 나서지 않더라도 결과는 어떤 특정 정당이 언제나 유리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꾸로 투표율이 낮아야 돼요. 왜 내가 찍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런데 거꾸로 언제나 비슷하게 어떤 정당의 결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굉장히 높아요. 그건 뭐냐면 정당 일체감. 내가 이 정당을 찍음으로써 내가 정치적 행위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 효능감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사실은 첫 번째로 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의원이 됐단 말이죠. 4년 전에. 네. 그건 뭐냐면 정당이 아니라 인물을 본 거잖아요. 이 인물을 한번 투자해 볼 만해. 인물에 대한 투자는 뭐겠습니까? 이 인물은 크게 될 거야. 앞으로 대구를 대표해서. 이런 의식이 없다면 정당은 사실 호감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찍어주겠습니까? 60%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김부겸 후보가 왜 또다시 이걸 강조를 하느냐. 물론 그때는 드러내고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 4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유권자들은 물을 거예요. 즉 4년 동안 당내에서 제대로 그러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목소리를 높여봤느냐 아니면 어떤 정말 결정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혔느냐 정치적 행위로서 사실 리더십을 발휘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김부겸 후보가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뭐냐면 지켜봐달라. 나는 진짜 대권 후보가 되겠다라는 대답으로 대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 수성에서 이런 예상치 못한 대권 주자 논란이 불거졌는데 정말 그야말로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대권 후보로서 1, 2위를 각축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종로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야말로 정말 차기 대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아닌가 싶은데 이낙연 후보는 상대적으로 종로 지역구에 대한 선거운동도 중요하지만 당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원도를 또 방문을 하고 반면에 황교안 후보는 총괄 선대본부장인 김종인 본부장에게 역할을 어느 정도 많이 넘겨주고 본인은 종로에 집중하는 모습. 이 역시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낙연 이제 선거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지금 대선 지지율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 경쟁자인 황교안 이 위원장 같은 경우도 2위. 그러니까 이 국면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총선 이후에 어떤 대선 전국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를 가르는 그 장면이 여기서 벌어진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은 다 여기서 질 수가 없는 게임을 치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의 열세라고 느끼는 황교안 전 대표죠. 대표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총괄위원장에게 맡기고 다른 지역을 이제 맡기고 그래서 인천 가신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은 이제 종로에 모든 것을 걸고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뭐 이 장면이 두 분에게 뿐만 아니라 이 두 당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즉 이 지역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사실 향후에 이 두 정당의 어떤 경쟁 관계를 또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적인 어떤 승부이기 때문에 네. 두 분 다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또 다른 잠룡들도 역시 좀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수도권 중심으로 지원 유세하고 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인 국토종주 하거든요. 이런 전략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사자성어를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거시봉황 불여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제철을 잃은 봉황은 닭보다 못하다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권을 꿈꾸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사실
합당, 그러니까 그 통합을 하면서 자신은 이번에 그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겠다, 불출마하겠다라고 수면 위로 드러나시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 아예 선거 과정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는 정말로 자신이 이 총선 이후에 불출마도 했겠다. 사실 원외 인사인데 자신이 전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또 자신이 지원해줘야 될 의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원들도 그냥 각자 도생하는 상태로 놔두게 된다면 그 이후에 자신의 행보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뭐 직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과 가까웠던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진수 의원이라든지 김은혜 전 의원이라든지 두 분 다 전 의원이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위치가 가장 어정쩡한 상태임을 좀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저는 아쉬운 게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다. 뭐 선대본부위원장 같은 거 뭐 달라 해놓고 직함을, 예. 좀 더 확대해서 자신의 어떤 의원들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을 나서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도 지고 이 지금 상태는 책임도 없어요. 네. 이 조용히 그냥 행보를 보이는 거. 근데 자신이 승부를 걸려면 책임도 지는 그런 큰 정치를 보여야만 그만큼의 어떤 리더십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 국고보조금을 다 반납을 해서 네. 그걸 예. 마스크 사가지고 국민들에게 드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국고를 보조해 주는지 대한 취지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명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공영선거, 공명이 네. 아니라 공영선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입장을 갖지 못하게 국고로 보조하는 거거든요. 돈이 없어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누구나가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사실 이것을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것처럼 뭐 정격유착이라든가 부정부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만연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가 없는 세금을 해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뭐 취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원래 더 중요한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말이 다분히 좀 포퓰리즘적인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번에는요 판세를 지역 판세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매번 선거 때마다 민심의 풍향계, 뭐 승패, 바로미터 여러 표현들을 쓰곤 하지만 항상 빠지지 않는 곳이 경부선의 종착역인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입니다. 이번 PK 지역의 과연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뭐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먼저 이종근 평론가께 여쭤보고 김관욱 교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보수 정당이 사실 이름이 바뀌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어요. 한나라당, 그다음 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민주당 계열 정당은 이름이 숱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3당 합당. 예. 때문이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3당 합당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TK와 PK가 사실 좀 갈라섰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가 3당 합당으로 인해서 영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묶여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계속 내려오면서 이 정당이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영남을 바탕으로 한 TK와 PK를 양대 그 영남의 축을 바탕으로 한 정당이다. 이렇게 온전해 왔는데 이번에 사실 한 4번의 큰 선거를 계속 한국당이 지면서 통합당이 지면서 저 당이 계속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일 큰 이유가 TK와 PK가 사실 갈라섰다. 그리고 PK의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선전을 하고 그럼으로써 사실 TK와 PK의 어떤 갈라섬이 전체적인 어떤 지형을 바꾸고 지금의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호남을 사실 많이 뺏겼어도 전국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지형이 됐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이번 낙동강 배틀라고 표현되는 부산을 실지 회복을 통합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번 전체 선거가 굉장히 좌우가 될 텐데 예. 제 전망은 이겁니다. PK는 굉장히 불안하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다. 그 이유가 사실
그 김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랬죠. 사실은 예. 김혜영 최고위원이 그 부산의 젊은 세대로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로 최고위까지 사실 그 당선이 된 것 아닌가 투표로서. 근데 그 지역 민심의 어떤 동향을 그 김혜영 의원이 계속 사실 최고위에서 밝힌 거고요. 예. 그만큼 사실은 그 조국 사태 이후에 그 PK의 민심이 돌아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실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4년 전보다는 조금 불리할 수 있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뭐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김 교수님. 그러니까 2016년 선거가 사실은 이 PK 지역이 전략 지역으로 부상한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전략 지역으로 남는 것이냐, 뭐 캐스팅 보드를 쥐는. 근데 2016년만 해도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컨대 민주통합당의 바람이 흘러가고 거기에서 이제 의석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바람에 이제 TK 지역에서도 한두 석 나오고 이런 장면이었는데 지금 그러면 그 바람이 돌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PK 지역의 유권자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바로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갔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저울질을 하고 있고 누가 더 잘하는지를 아주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상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한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각축이 되고 있어요. 네. 경합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이다. 즉 바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신중한 고민의 결과가 이런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PK 전체 판세를 두 분께 들어봤으니까 구체적으로 한 곳을 짚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창원 성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이거든요. 각 후보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일 날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정도 합의가 되어야 오늘도 사실 촉박합니다. 단일화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오늘 중으로는 모두 협상이 좀 완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후보 단일화라는 명분하에 다들 민주당이 양보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 창원에서 한 60% 정도의 민주당 지지율을 보고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민주당 후보를 놓고 투표를 해야 되겠다. 라는 연망이 사실은 망한 건 사실이고요. 중앙당의 방침은 현재 전략 후보로서 지역구 사수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변함이 없는 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4년 전 20대 총선에서는 각 지역구별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창원 성산 지역 역시도 그렇죠. 그 단일화 효과로 현재 지금 여영국 후보가 당선이 된 지역인데 앞서서는 노회찬 의원이 이 지역에 당선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비례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좀 다른 배를 타면서 이런 후보 단일화 논의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물론 지역별로 일부는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그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성정당이 등장하니까 네. 사실 가장 피해를 본 정당이 정의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게 이렇게 막 단일화에 막 적극 나서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 필요성이거든요. 지금 이 지역, 즉 창원 성산은 진보 진영이 단일화할 때는 이겼고 단일화를 안 하면 무조건 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 여영국 의원이 단일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뭐 마감을 하고 있는 이제 제안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외에는 진보 진영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필요성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1대1 구도가 되면서 상당 부분 아주 경합의 그 게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두 번이나 양보를 한 셈이에요. 물론 그렇죠. 단일화 과정에 예. 이게 있었겠지만 허성문 후보와 노회찬 후보의 경우에서도 허성문 후보가 양보한 셈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또 최근에 보궐선거에서도 여영국 후보가 권민호 후보
에게 이제 그 단일화에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단일화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속내는 딜이에요. 물론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최소한 정의당 계열 정당과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대선을 지지해 준다거나 혹은 여타 다른 지역, 호남의 한두 지역을 뭐 할애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 전체적인 조율 속에서 딜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서로 줄 게 없어요. 왜? 완벽하게 이제 그 선거법 개정됐고 모든 지역에서 다 내겠다라고 양 정당이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역에서만 예를 들어서 이응식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자신이 불리하다는 어떤 느낌을 좀 갖고 있어요. 단일화를 하면. 예. 그러니까 여영국 후보는 현직 의원이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또 민노총의 어떤 입김이 큰 지역이고,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정의당이 현재.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뭐 그 한 지역에서 이렇게 뭐 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사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두 분의 전망이 또 6일 투표용지가 인쇄를 시작할 때 또 어떻게 될지 좀 그것도 참 궁금해집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명대 김관옥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